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2017년 전국 시설개론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시험 봤는데 4월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5월 시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실제 시험에 가까운 이런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해설 강의하기 전에 시설개론이란 과목 특성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 과락이 좀 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하고요. 아주 높은 고득점을 맞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물론 많이 공부하셨던 것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장은 결국 여러분이 학원에서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봐도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양의 한 70% 정도가 기출이 나오고 기출 유형으로 나머지 한 30% 정도는 좀 여러분이 못 보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포커스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지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뭐 생각 드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기출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다만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실제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몇 퍼센트 소수 정도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볼 수 있는 문제 하지만 해설을 주면 좀 쉽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형식이네요. 이거 굉장히 좀 쉬운 편이군요. 그죠? 지문은 좀 길지만. 우리가 이제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이 전단 내력벽 구조라는 거. 그쵸? 전단벽 구조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벽체 자체가, 우리가 횡력을 부담할 수 있는 전단벽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횡력도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부하 중 하부로 전달할 수도 있는 이런 벽체를 얘기하고요. 이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뼈대를 만들었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라멘 구조다. 라멘 구조는 우리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기둥과 볼을 골조로 강하게 일체화시켜서 고정화시킨 구조물을 말합니다. 조조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구조죠.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우리 피라미드 뭘로 만들었어요? 수천 년에 피라미드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쌓아서 올렸죠. 무슨 구조라고 해야죠? 우리는 조적 구조. 근데 우리가 사실 피라미드 아주 육중한 돌을 쌓아서 올리긴 했지만 일반 주택이나 일반 그 창고에 들어가는 이런 그 조적 구조, 벽돌로 만든 구조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쌓기 방법은 많이 좋아졌고 개선됐지만 옆에서 미는 횡력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한 구조니까 답이네. 그렇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구조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기둥은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최상층으로 갈수록 기둥의 크기는 보통 커질까요? 아니겠네. 1번 답이네. 뭐냐면 여러분들 나무 있죠. 나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죠. 그럼 얘가 기둥에 똑같아. 기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나뭇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가 길면은 그렇죠?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가 길이가 길지 않으면 우리가 두께가 얇아도 돼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거든요, 보. 그럼 잘 보시면 기둥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은 볼을 각층별로 배치하죠. 볼을 각층별로 배치하려니까 점점점 하층으로 갈수록 두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상층으로 갈수록 기둥의 크기는 보통 작아지는 게 기본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상층부로 가면 하층부로 가면 좀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큰 보. 여러분 큰 보라는 거 공부 많이 하셨죠? 큰 보나 작은 보 공부하셨는데 우리 큰 보와 작은 보 이렇게 얘기하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단 말이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볼을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이 볼을 큰 볼이라고 하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볼을 큰 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큰 볼. 근데 이때 큰 볼과 큰 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볼가 있겠죠. 이 볼을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죠. 작은 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볼을 우리 거더, 작은 볼을 빔, 영어로 할 땐 이렇게 부를 수 있더라. 맞는 지문이고요. 예, 나머지 뭐 다 올바른 지문이네. 3번 문제. 이 3번 문제는 적설하중에 대해서 나와요.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이제 눈을 얘기하죠. 눈. 제 눈이 아니라 겨울에 내리는 눈. 그렇죠? 예.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왔겠죠. 그렇죠? 눈이 왔습니다. 근데 눈이 내렸어요. 그렇죠? 얘는 그대로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막 흘러내리네. 아, 그렇구나. 이 물매가 크면, 물매가 크면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뭐 작아지겠네. 그죠? 물매가 오히려 없을 때, 거의 평질 때 적설이 커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난방을 한다. 난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난방을 해놓으면요, 눈이 이렇게 높겠죠. 아, 난방을 하면 적설하중은 작아지겠구나. 근데 이제 바람이 막 분대, 바람. 바람이 막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막 불면, 바람이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는 노출된 구역이죠. 굉장히 노출이 많아. 바람에 의해서, 그쵸? 바람에 의해서 노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적설하중이 작아지겠네. 그쵸? 그런데, 촘촘한 숲안에 있어, 숲 속에. 응? 촘촘한 숲 안에 이렇게 건물이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노출이 거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적설하중이 오히려 커지겠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1번 지붕에 물매가 작을수록 잘 흘러내리지 않는구나. 두 번째, 난방을 하지 않는 건물의 적설하중이 크고 눈이 잘 미끄러지지 않을수록 크겠구나. 세 번째, 곡면 지붕에서는 불균형 적설하중이라고 나와. 이 불균형 적설하중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렇죠? 지붕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내렸죠. 근데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싹 없어지고 여기만 이렇게 한쪽으로 눈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를 불균형 적설하중이라고 그래. 불균형 적설하중은 상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장처럼 여기 요것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중량이 늘어날 수 있죠.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우면 굉장히 불균형이 잡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걸 불균형 적설하중이라 하는구나. 곡면 지붕 내에서 접선 경사도가 수평면과 70도 이상 각도를 이루는 부분은 적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엄청나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이 내렸어. 눈이 쌓였죠. 그럼 어떻게 돼?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 각도가 접선 경사가 뭐 70도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걸 고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적설하중을.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3번 지문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하지만 설명할 때는 제가 우리 이론 시간엔 간략하게 이런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번째, 주변 환경에 의해 모든 면이 바람막이가 없이 노출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적설하중은 작아지겠죠? 이 얘기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조밀한 숲지역이에요. 이거네, 그렇죠? 숲지역이야. 이때 촘촘한 침엽 사이에 위치할수록 지붕일수록 작다? 커지겠지, 오히려. 왜? 우리가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생겨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설하중은 크다고 봐야 돼요. 답은
5번이죠. 그렇죠? 야, 그렇죠. 이런 문제 어렵죠. 하지만 우리 풍하중이라든가 뭐 적설하중, 지진하중 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한번 풀어본 겁니다. 우리 기출 문제 중에 비슷한 게 나오죠. 하지만 기출보다는 약간 심도가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어요. 심도 있는 문제. 자, 생각만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 우리가 기초의 종류 중 16층 아파트로서 최근 콘크리트 벽시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형식은 온통 기초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문제,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온통 기초, 온통 기초. 근데 갑자기 캔틸레버 푸팅 기초에 설명드려야겠네. 응? 답은 찾았는데 이 캔틸레버 푸팅 기초가 뭐냐? 응? 이 캔틸레버 푸팅 기초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응? 이걸 주각부라 그래요. 응? 기초판이라고 그러죠. 응? 그 기초판의 휘임 모멘트가 크게 걸릴 때 이렇게 기초판과 기초판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뭐 캔틸레버 푸팅 기초로 합니다. 우리 주각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기초판과 기초판 사이를 강력하게 큰 우리가 보로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기초판과 기초판을 보로 연결해 주는 기초판을 캔틸레버 푸팅 기초라고 합니다. 자, 주각부가 아니라 어디서 기초판과 기초판 사이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5번 문제 풀어 볼까요? 우리 부동치마의 원인을 보기 가장 부적합한 것은 부동치마의 원인 1번, 2번, 3번, 4번, 답은 5번이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판 기초판 설계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초판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죠. 하중이 작용되면 이 반력이 생겨야 돼. 이 반력이 바로 뭐냐면 진해력이에요, 진해력. 그래서 진해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초판에 면적을 검토해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중은 굉장히 큰 힘을 받지만 기초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응력이 분산되겠죠. 응력이 분산되니까 상대적으로 만약 진해력이 약하다 그러면 기초판의 넓이를 넓게 해주는 거예요. 부동치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해력과 기초판의 면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큰 강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중하중과 하하중의 일정한 개수하중을 적용해서 큰 하중을 오히려 검토해 봐요. 그래서 이걸 누른다 라고 가정하자고요. 보통 이거 극한하중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중을 증가시켜서 얘를 눌리면 어떻게 돼가?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휘어지기도 하고 얘가 때에 따라 이렇게 부러지기도 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외력을 기초판에 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힘에 대한 문제가 휘임력이 크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콘크리트가 휘민장 받기 어려우니까 철근량을 보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고요. 만약 전단이 크다. 이 전단이 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두께, 기초판의 콘크리트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강을 합니다. 물론 전단 철근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두께 자체가 두꺼우면 우리가 이렇게 뚫림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해요. 그러면 철근량이 부족했다고 해서 부동치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철근량이 부족하면 휘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균열이 생긴 거나 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철근량이 부족했다고 해서 얘가 부동치마 생기지 않겠더라. 이 친내력은 뭐 관계가 돼? 부동치마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구조물의 뭐 안전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안전성 중에 이제 뭐 우리가 균열이라든가 전단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는 약간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기초판 철근량 부족했다고 하여 부동치마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네들과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구조 원리로 가장 부적당한 걸 물어봤어요. 세 번째 봤더니 답이네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구조의 원리입니다. 이 구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되겠죠. 이때 콘크리트와 철근은 어느 정도 뭐가 있을까?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으니까 콘크리트 안에서 철근이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는요, 초기 타설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한 알카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화재에 견디는 내화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철근을 보호합니다. 철근을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또는 선, 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거의 같다는 조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온도의 변화가 생겨도 철근과 콘크리트 궁합이 잘 맞으니까 파괴가 될지는 잘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근과 콘크리트 능력, 힘을 줬을 때의 변형 능력을 검토한다면 이 능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성계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탄성계수 값을 2라고 합니다. 이때 철근의 탄성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편이에요. 뭐 한 8배에서 뭐 12배 정도. 얘가 1이다 그러면 얘는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사이를 보통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성계수는 철근이 훨씬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래 3번이 되겠구나. 3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이겠죠. 그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명 수축대라 하여 대경관 구조 시 뭐 일정 기간 뭐 보통 6주 정도죠. 기간을 설정하여 나중에 타설한다. 호호호호 답은 3번. 그렇죠? 이거 딜레이 조인트를 얘기해요. 딜레이 조인트. 딜레이 조인트 뭐냐면 이 장스팬이야. 엄청나게 장스팬일 때는요. 뭐 한 100m를 넘는다. 스팬이 엄청 넓죠. 그 이렇게 큰 장스팬 구조물 같은 경우는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단부 쪽을 철근은 그대로 대비둬요. 철근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두는데 콘크리트를 여기 타설하지 않아. 이 구간을. 여긴 타설합니다. 콘크리트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변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 6주 정도 지나면 얘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의 한마디로 약간 이런 변형이 막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주 있다가 다시 무수축 콘크리트 딱 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은 우리가 콘크리트 한 번에 치죠. 철근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한 번에 해버리는 거고 얘네들은 뭐다 약혼식을 하고 몇 주 동안 6주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야. 이 부분적으로. 그래서 딜레이 조인트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연 줄눈이라고 해서 몇 주 정도 한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 부분을 타설해 주는 겁니다. 일단 콘크리트를 딱 해놓고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하는 걸 우리 딜레이 조인트라고 그래요. 주로 장스팬 구간에 하는 거예요. 장스팬.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나머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답은 어쨌든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 강도설계법에서 콘크리트 구조 기준으로서 철근의 간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물어봤잖아요. 1번 보호 주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 지름 이상이다. 뭐 2번 뭐 2단 배치한다. 2단 배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배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배치하는 걸 2단 배치라 그래요. 2단. 한 단, 두 단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2단 배치라 그래. 2단 배치. 2단 배치할 경우 연지 순간격, 요 간격이죠.
얘를 25mm 이상 하겠다는 얘기고, 상하 철구는 동일한 연직면에 두겠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예. 다섯 번째, 벽체근의 중심간격 구조준상 벽체 두께 3, 4, 5. 답은 5번이죠. 그렇죠? 벽체 두께의 경우,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 중 작은 값. 그렇죠? 작은 값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400이 아니라 450. 답이죠. 자, 9번 문제.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옳지 않은 거. 그렇죠. 답은 4번이네. 우리가 철골 구조는 재료적으로 본다면 재료. 비중이 있죠. 비중이 있고 비중량이 있어. 비중량. 비중이 7.85예요. 그러면 비중량은 7.85톤 미터 세제곱이에요. 응? 철콘크리트는 우리 몇 톤이죠? 비중량이? 묵은 콘크리트는 뭐가 더 무거워? 얘가 무겁죠. 그럼 가끔 그래요. 아니 비중이 큰데 왜 구조물이 가벼워요? 쇳덩어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약하다 강하다? 다시 한번 철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강구조 아니에요. 강하죠. 우리 쇠를 뭐라 그래? 강이라고 그래. 강. 약하면 약이라 그러지 왜 강이라고 했을까? 무지하게 좋아요. 튼튼합니다. 그게 뭐냐? 얘는 엄청나게 아까 이게 탄성계수가 커요. 탄성계수가 크고 재료의 강도가 강합니다. 재료의 강도 강이네 강. 강인하다는 것은 뭐냐면 강하지만 인성능력도 좋아. 그러면 인성능력이 뭐냐? 우리가 응력과 변형 실험을 합니다. 응력과 변형 실험하면 이 선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인성값이라 그래. 이 능력을 요 함수값을 우리가 인성이라 그래서 얘는 파괴가 돼도 그 즉각적으로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 나가면서 우리가 변형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변형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량, 변형에 견딜 수 있는 이 능력을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럼 반대로 똑같은 응력과 변형 곡선 실험을 했다라면 콘크리트는 얘가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성값이 작은 거죠. 그렇죠? 얘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쇳덩어리는 우리가 인성 능력이 크다. 연속 능력도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그렇죠? 그래서 4번이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겠군요. 10번 문제. 우리가 슈미트해머라고 나와. 슈미트해머가 뭐냐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부위별로 우리가 비파괴 강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비파괴 강도 시험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구조물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도 있어요. 이런 시험들을 중에 대표적인 그 슈미트해머 테스트인데 어떤 슈미트해머 테스트 1번, 2번, 3번, 4번에 보니까 이 모서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모서리에서 직접 타격하지 않고요. 떨어진 곳에서 타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나 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에서는 타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는 직접 타격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째 문제는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다. 5번이 열 전도율이죠. 열 전도율은 단열 특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물매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물매는 뭐야? 이 경사죠. 이 물매를 결정한다는 것은 눈이나 비가 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 너무 쉬운 문제죠. 12번 문제. 지하실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이 안방수, 바깥방수가 있어요.
안방수, 바깥방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렇죠. 예. 여기다 방수를 했다라는 거. 여기다 방수하면 뭐가 돼? 바깥 방수. 여기다 방수하면 안방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안방수. 여기다 있다 그러면 바깥 방수예요. 이 안방수는 이렇게 보호충이나 또는 누름충이 필수입니다. 필수. 얘는 관계없겠죠. 바깥방수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 자, 1번. 그렇죠. 2번. 3번. 별도의 누름충 필요 없죠. 그죠? 4번. 5번. 바깥방수는 본공사 원리 보수하기 편리하다. 생각해봐. 여기 하자가 났어요. 여기가 하자가 나면 어떻게 공사하겠어요? 지하 5층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바깥방수는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나면 처리가 곤란하다라고 해야겠죠. 곤란하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13번 문제. 이거 답은 5번이죠. 너무 쉽잖아요. 항상 뭘로 끝나? 90, 190, 290, 390, 490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0.5B, 1.0B, 2.0B, 1.5B.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야? 답은 5번밖에 없네. 그죠? 항상 90으로 끝나야 돼요. 응? 90으로. 자, 14번 문제. 다음 블록 쌓기면 인방 설치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1번 봐. 이게 인방 블록의 경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인방 블록. 답은 1번이죠. 자, 뭐냐면 인방 블록의 경우라면 시방소 지문이죠. 인방 블록의 경우는 최소는 200mm 이상이나 도면이나 시방소에 표기되지 않을 때는 최소 400m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제목이잖아.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인방 블록. 그래서 우리 인방 블록과 기성 콘크리트 블록은 기성 콘크리트 인방은 달라요. 인방 블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블록을 특수하게 인방의 형태로 만들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인방 블록형은 최소 200mm 이상이나 도면 시방소에 표기되지 않으면 400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했었어요. 자, 15번 문제. 조적 구조의 계급의 구조 제한입니다. 1, 2, 3, 4번이네. 이거 외우셨죠? 계급폭이 몇 미터 이상일 때? 1.8m 이상일 때 인방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인방보는 좌우가 각 20cm 이상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방 블록만 200, 400이 나오고 다보다 대부분 200mm, 2cm입니다. 1.8m 이상일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16번 문제. 건축구조는 아변강제이다라고 했어요. 표시기호 뭐예요? SN 이거죠. 외우라 그랬죠. 스틸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건축, 새로운 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틸유라고 했습니다. 건축구조용 아변강제를 SN이라 합니다. 건축구조용 아변강제를 얘기합니다. 건축구조용 SN이라고 합니다. SN. 이 중에 참고삼아 TMCP라고 있어요. 이 TMCP는 특수 열처리 강을 얘기해요. 특수 열처리 강. 그래서 보통 일반 강제가 40mm를 초과하게 되면 항복 강도가 약해지는데, 특수 열처리를 해서 두께가 두꺼워도 항복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수하게 열처리한 강이 뭐냐 그러면 답은 TMCP입니다. 그래서 주로 두꺼워도, 그렇죠? 두꺼운 강제가 되면 항복 강도가 감소가 되는데, 두꺼운 강제도 항복 강도 감소되지 않도록 특수하게 열처리한 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TMCP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3이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정리해 준 거고요. 17번 문제 커튼홀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왜냐면 커튼홀은 63빌딩 보이시죠? 건물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내력 구조가 아니라 뭐래요? 비내력 마감이에요, 비내력. 이런 거를 우리가 내력 구조라 볼 수 없어요. 왜? 코어터널은 비내력이기 때문에 상부하 종을 합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답 1번이에요. 나머지 뭐 2, 3, 4 다 맞는 얘기예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도장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쵸? 1번, 2번. 2번이 우리가, 솔칠은 락화 등에 적당하지가 않죠. 뭐냐면, 솔은 이렇게, 락화는 왜 그러냐면, 락화 같은 경우는요, 워낙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뿜칠해야 돼요. 얘를 솔칠하면 어떻게 될까? 굳어버려요, 그냥. 응? 여러분, 락화 칙 하는 거 있죠? 다 뭐예요? 뽐으로 뿌리게 하잖아요. 뽐칠. 응? 솔칠이 아니라 답은 2번이고. 쉬운 문제죠? 19번 문제. 미장미 타일입니다. 1번. 이 바탕면에 물쭉이라는 것은 이제 바탕면이 너무 건조하고 하면 이 타일에 필요한 접착력이 필요한 그 붙임 몰탈의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탕면에 어느 정도 물쭉이를 하고 나서 초벌을 뭐 바른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접착 붙이기는 붙임제를 몰탈 대 유기질 접착제 또는 수지 몰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외장 답이네요. 뭐냐면 이 접착 붙이기는요,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외장 할 수가 없어요. 주로 뭐다? 내장용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용. 그래서 우리가 접착제를 붙이는 것은요, 본드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외벽에다가 본드로 타일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외벽의 우리 공기 온도는 뭐 30도, 35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벽체의 온도는 복사를 받으면 40도, 50도도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사열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외장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죠. 내장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20번 문제. 이 벽돌 공사의 적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4번이 답이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헌치보에 접한 부분의 벽돌 쌓기 면적은 헌치 부분의 면적을 공제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이 벽돌량이 있다 치자고요. 벽돌 크기가 그냥 박스로 볼게요, 그냥. 응? 이렇게 놓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 2, 3, 4, 5, 6, 7, 8이죠. 응?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7, 8, 56.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근데 설계해봤더니 뭐가 들어간대? 헌치가 들어간대, 이렇게 헌치가. 응? 헌치가 들어간대. 이 헌치가 들어가면 여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벽돌을 사와서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공제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헌치 부분 때문에 어차피 벽돌을 가지고 현장 가져서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면적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제하지 않고 산입해라. 야,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한 20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